부동산에 대한 금전 집행이요. 의의는 지금 쭉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런 집행하는 방식 중에 저번 때 설명한 우선주의, 평등주의 또는 세 번째 분단 우선주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평등주의다. 이 평등주의 등을 설명하다가 저번 때 파산 이야기까지도 나갔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평등주의라는 것 때문에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똑같이 받을 것 같지만 느낌상 그렇지만 이제 배당에 참가한다는 걸 전제로 평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하는 뭐 이런 이야기는 추가로 펼쳐지죠. 그렇지만 일단 평등하게 라는 거와 대칭되는 우선주의는 그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1순위로 되느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 채권별로 순위는 있어요. 배당받을 때.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즉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 마지막 기일까지 배당 요구의 마지막 종기까지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선권이 있어서 괜찮은 채권도 특약에 있어요. 하여튼 그 단계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평등주의다. 그런데 일부 심정적으로 보면 먼저 착수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우선주의를 채택하려는 입장도 강하게 등장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는 못하고 평등주의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지금 설명을 보충적으로 한 이 부분이죠. 한편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여러분이 저당권 등을 위한 경매고 그 특징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죠. 일반적인 채권은 확정 판결 등을 받아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한다, 강제 경매를 한다는데 이건 임의경매라는 의미로도 용어를 쓰는데 이미 저당권이라는 채권 발생과 함께 그 담보권으로 되어 있는 저당권 그것에 따른 경매로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즉 담보권을 설정할 때 그 원인이 됐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채권 채무 관계를 확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 자체에 저당권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집행권원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 담보 물건의 특징으로 뭐 우선 변제 이런 것을 이제 강제 집행, 임의 경매로서 집행으로서 실행하는 그 단계를 봤는데 강제 경매와 어떤 동일한 절차를 취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는 한 챕터가 조문은 있다. 마지막에 있다. 과거에는 경매법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는 독립된 법률이 있었는데 지금 민사집행법에 들어와서 마지막 챕터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조문이 있는데 강제경매와 거의 유사한 것인데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만 주의를 하면 되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기관은 이 부동산이니까 어떤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고 해서 법원이 직접 관여하죠.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다만 나중에 그 경매 요 자체는 실제 이제 법원이 하지만 요 세세한 진행은 집행관이 해요. 나중에. 하지만 이게 집행법원이 관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하는데 만약에 여러 곳의 것을 할 때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데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겠다. 여러 건 한다든지 했을 때 등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세세한 절차는 일단 경매를 신청한다. 강제 경매 절차는 목적물을 압류해서 그다음에 현금화하는 작업으로 예컨대 입찰을 붙이는 그 경매가 있고 그다음에 배당을 하는다라는 것이죠. 또 처음으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강제 집행 개시 이제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압류가 같이 내려진다. 그래서 요 보면은 이게 하나 뭐 결정문 예시인데 이거 보면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이제 신청을 하면 신청서 써서 내서 요건이 충족되면 이런 결정문이 내려지네요. 이거는 그냥 샘플 어디 거 하나 갖고 왔는데 채권자, 채무자, 그다음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와 같다. 만약에 물건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는 건 여러분 민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물상보증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채무자는 있고 그다음에 그 담보를 내준 사람은 또 있고 하면 그게 물상보증이 되고, 그런 경우는 채무자와 이 강제집행 대상의 목적물 소유자는 틀린 거죠. 그런 경우라면. 그렇죠. 물상보증의 경우는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채무자가 보통은 이제 소유주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남 채무의 저당권 설정하라고 이게 자기 집 선뜻 내주는 경우는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겠죠. 뭐 특별히 그 관계가 뭔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하여튼 여기 채무자와 소유자 갖고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강제집 경매 개시하고 그 다음에 압류한다. 이 압류라는 거 여기 개시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경매 절차 개시하고 압류한다라는 이 결정에 따라서 압류까지가 결정이 내려진 거죠. 채권 금액이 200여만 원이에요. 200여만 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판사가 했는데 요새는 실제 요 자체는 사법보좌관이 내렸네요. 사법보좌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압류가 됐으니까 그 대상 목적물 부동산이 묶였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감정을 시켜서 이 입찰시키기 위한 매각, 경매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감정인한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일을 또는 기간 입찰의 경우는 그 기간을 이제 알려주고 공고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집행관이 실제 이제 그 실제 절차는 진행하는 집행 보조기관으로서 집행관이 이제 하는데 그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1순위, 2순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1순위가 나중에 빵꾸 나면 2순위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매각기일에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이 기일에 매각하는 방식과 호가로 하는 경우 차이는 뭐냐면, 기일은 이 이렇게 가격을 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거 써내고 두 번째 쓴 사람을 정하는 거고, 호가는 뭐냐면 말 한자 뉘앙스 그대로 이 물건에 대해서 계속 부르면서 이거보다 더 높은 거 부를 사람, 더 높은 거 부를 사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은 일정한 기간 사이에서 정하는 거. 그래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은 매각 결정 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이제 매각 허브를 결정하는데, 이해관계인은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금이 매각이 허가되면 대금이 납부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매각됐는데 이 채무자가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도 착잡하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매각이 됐으면 일종의 매매니까 어떤 특수한 매매 같은 거니까 그 매매 대금은 이제 이 변제에 충당되게 되고 자기는 물건을 내놔야 되잖아요. 자기 소유 물건. 근데 안 내놓고 떼쓰고 있으면 요 자체를 위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이제 경락받은 사람은 대금을 낸 뒤에는 그 물건을 넘겨달라고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절차에서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이야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뒤에 배당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근데 그게 채권자들을 다 충족시켜준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번 때도 파산법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지식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한 걸 배우는데 실제는 민법서 뭐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의 이야기는 그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서 기분은 좋은데 받을 권리를 확보할 만한 그 재산이 없다면 맞짱 꽝인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따져가지고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전제는 권리에 따른 실행을 할 재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재산이 없으면 그냥 권리가 있는 것으로만 따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이 집행,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파산이 대단히 중요한 게 그 한정된 재산을 갖고 또는 파산까지 가면 거의 빵꾸난 재산에 대해서 라도 조금이라도 건지는 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서는 그런 권리가 있다. 너랑 나랑 내가 더 그런 권리를 더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린 민법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권리가 있다. 또는 너에 비해서 내가 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 막 얘기하고 둘 사이에서는 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에서 재산이 따라서 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데 만약 재산이 한정적이라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민법서 배운 거는 거기서 그냥 기분 좋다 끝나는 거예요. 민법서 안만 배운 건. 문제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또는 너보다 내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진다고 얘기했던 거가 확보돼야 되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나 부족한 상태.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행법이고 그게 파산이죠. 최악이 파산이죠. 거의 바닥난 재산에 대해서. 뭐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 그 상황. 그래서 실제는 집행법과 파산법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에서만 배운 거는 뭐 이제 공부의 그 민법이 거의 50% 이상의 의미를 갖지만 실제 이제 현실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래서 파산까지 이야기해 줬는데 이제 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에는 동시에 압류를 명해야 된다. 아까 그 결정문 봤죠? 결정문을 다시 보면 여기 보면 결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서 압류한다.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 결정이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송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한테 송달되어야 발생한다. 송달 방법은 일반적인 민사송법 규정에 따른다.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한테는 송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것에서는 여러분이 고지한다라는 방법, 여기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게 된다. 민사송법 221조에 보면 그 판결의 경우는 송달을 하지만 재판 중에 결정과 명령은 고지를 한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결정과 명령이니까 고지만 하면 되는 건데 채무자한테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송달이라는 것을 쓴다. 그러니까 파산에서는 이제 이런 송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지보다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고지는 뭐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말해주니까 그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고지는 어떻게 본다면 일방적으로 알려주려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줄 뿐이죠. 근데 송달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있으면 송달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런 정보를 준다라면 고지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결정과 명령은 원래 판결과 비교해서 재판의 종류 중에 판결과 결정 명령이 있는데 결정과 명령은 민사소법 221조에 보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는데 이 중요도가 있으면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가서 교부 송달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채무자의 경우는 이 경우에 이 자체는 판결이 아니고 결정 명령이지만 고지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송달을 하도록 해놓고 있고 송달되어야 비로소 개시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법원이 이 등기를 촉탁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된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경매 개시 결정은 자체는 송달한테 생기는 거고, 잘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한테 송달한테 생기고, 그 다음에 압류는, 물론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가 같이 나가는데, 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된 때에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것은 나중에 배당을 이제 요청하는 이런 단계에서 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채무자 아닌 자한테까지는 이 송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인 개념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압류까지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매를 붙여서 현금화 절차를 받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한테 이제 배당 요구를 하도록 기간을 정하는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배당 요구할 사람 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하겠죠. 자기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 방법으로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기일 입찰을 실무상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컨설턴트, 뭐 브로커, 그다음에 법무사한테도 이 대리권을 줬어요. 경매 신청 대리권. 근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뭐 재테크 이런 거 한때 열풍이 불었을 때 일반 사람한테도 뭐 경매 뭐 따라잡기 뭐 이런 책도 나오고 했는데, 간간히 뭐 싸게 좋은 물건 샀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얘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위험해서도 못 하고, 이런 거 한번 해서 뭐 돈 번 사람들 얘기를 과연 뭐 그게 100%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실제는 또 거꾸로 잘못 사가지고 괜히 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알아서 판단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한번 나가보고 싶으면 원래 자기는 그런 베팅하고 뭐 약간 망할 때 쫄딱 망해도 그냥 못 먹어놓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기간 입찰이 있고 호가 입찰이 있다. 기간 입찰은 여기 지금 한 대로 어떤 기간을 주고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 이제 대금을 치렀다라는 이제 그 전제하에 배당 얘기를 하는데, 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 이외에 배당 요구를 실제 보충돼서 조금 더 적어왔는데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이 말은 뭐예요? 집행력 있는 정본. 그러니까 뭔가 판결 절차 등을 통해서 자기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그 다음에 민상법 등에서 우선 변제권 임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우선 변제자 중에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부터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자 등은 굳이 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기입 등기 이후에 있는 상황과 기입 등기 이전 상황이 일단 나뉘는데, 저당권자 중에 기입 등기 이전부터 쭉 있었던 사람은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저당권 설정했던 사람은 그 등기부에 저당권이 나오니까 이 법원 쪽에서 알아서 너 채권 신고하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당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컨대 소액 임대차 보증금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등은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 요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 상태에서
한편 그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배당 요구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채권 신고하도록 최고를 법원이 요청하는 최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너 보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배당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안 해도 되지만 법원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최고를 해서 너 채권을 신고하라 라는 것이죠. 만약 추가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 자료를 따라서 채권액을 계산해서 배당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울러 보충을 좀 하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 요구 신청서 양식은 그 이미 나눠준 유인물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써서 요구를 하면 되죠. 이 사람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판결받은 거가 뭐 6천만 원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신청한다라고 하고 있네요.